지적인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수업 사이토 다카시 지음.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교양이 한 손에 잡힌다. 돈과 자본, 종교, 철학, 역사, 예술 시간이 순삭되는 재미. 시야가 달라지는 지식. 이 한 권으로 복잡한 세상이 단숨에 읽힌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 또한 사이토 다카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책을 접하면서 사이토 다카시가 양심 있는 일본 학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는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그의 소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제국주의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일본의 대실패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서구 열강에 지배당할 것 같으니 방어한다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국력을 높이고 독립을 유지하려는 것은 좋지만 우리도 서구 열강처럼 식민지를 차지하자 라며 다른 나라로 나간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세력이 가장 강했을 때의 일본 제국 판도를 보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섬 일부를 포함해 광대한 영토를 획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망상에 빠져 계속 가자 라고 했겠지요. 앞서 일본이 서구 국가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후 바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조선과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조일수호 조규는 조선의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게 하고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게 하는 불평등한 것이었습니다. 서양에 당한 일을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한 조선에 바로 써먹는다는 품성이 결여된 사건입니다. 조일수호 조규를 진행한 사람들은 도대체 논어에서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당시 교양 있는 사람은 다들 논어를 읽었을 것입니다. 논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꼽으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공자는 제자가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배려라고 대답한 뒤에 즉 자신이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가 납득하자 하지만 너희가 평생을 노력해도 좀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현실에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공자의 말씀과는 반대인 일을 벌여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합쳐 약 2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역사관이 있지만 제국주의에서 패전까지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정적인 역사입니다. 역사는 복잡함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벌인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시각은 레닌 전집에 서술된 1920년 러시아 공산당 모스크바 조직에서의 레닌 연설이에요. 레닌은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려면 두 개의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대립과 모순을 이용해 그들의 싸움을 부추겨야 한다. 라며 그 첫 번째로 미국과 일본의 갈등을 꼽았습니다. 미일의 적의를 이용해 그들을 서로 으르렁거리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개시되기 무려 21년 전의 연설입니다. 이어서 이 책에 등장하는 돈과 자본, 종교, 철학, 역사, 예술 섹션 중에서 철학 섹션에 나오는 두 철학자의 이야기를 옮겨볼까 합니다. 하나는 데카르트 철학이고 나머지 하나는 니체의 철학입니다. 니체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이기에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선택했다면 데카르트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를 불식시켜준 철학자이기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충격적 의미. 플라톤 이후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다시 수학과 철학의 재회가 일어납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사에서도 특히 유명한 철학자지만 사실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방정식을 x2bxc형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데카르트의 공적입니다. 그때까지는 글로 작성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표기법을 정해서 깔끔하게 만들었지요. 또 데카르트는 좌표축에도 공헌했습니다. X축, Y축으로 표현되는 평면을 데카르트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좌표축의 대단함은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각 직선부터의 거리로 모든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지 축을 더하면 공간상의 위치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위치를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대단한 수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그의 저서 방법 서설에 등장합니다. 방법 서설은 양식이성과 같은 뜻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갖추고 있는 양식을 사용해서 사물을 의심하거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도 연습하지 않으면 잘 쓸 수 없기 때문에 연습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생각하는 방법에 관해 내용을 전개합니다. 데카르트 사고법의 바탕에는 수학이 있지요. 잘못된 논거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문제를 작게 분할하여 규칙과 순서에 따라 푼다. 마지막으로 일일이 따져보고 전체를 재검토한다. 철학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폐기하고 옳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했던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수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진 시점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의식입니다. 자기의식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입니다. 올바른 생각이 일단 다 의심해보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점이 참 재밌네요. 사실 우리의 보고 듣는 감각은 완전히 믿을 수 없긴 합니다. 데카르트의 이 사상은 획기적이었습니다. 그전까지의 오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 주목하며 근대적 자아의 각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초인이 되라는 니체. 프리드리히 비렐름 니체는 실존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진리는 신에게 있다. 라는 기독교 사상을 비판하고 인간은 더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는 기독교적인 이상 대신에 초인과 영겁회귀의 사상이 전개됩니다. 초인이라고 하면 슈퍼맨 같은 존재를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기존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작아진 자신, 두려워하는 자신을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어떤 때라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멋지다면 과거의 시련들도 필요했던 일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랬었다. 라며 각종 괴로운 기억에 갇히는 대신 오히려 내가 그걸 원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순간 과거의 의미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과거에 대한 원한에서 빠져나와 삶을 긍정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이거나 인생이 혹독하더라도 좋아, 한 번 더 라며 스스로 일깨워 줍시다. 몇 번이라도 반복해 주겠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영겁회귀 사상입니다. 부조리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어려움을 맛본 후에도 좋아, 한 번 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보다가 마지막 회쯤에 니체의 말인 몇 번이라도 좋다. 이 끔찍한 생이여. 다시 가 나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좋아서라는 IQ가 높고 인플루언서 여성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인용한 것입니다. 니체의 말은 멋지고 가슴에 와닿는 울림이 있지요. 그럼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정신의 3단계 변화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가 되기입니다. 의무를 수행하고 부담을 견디는 것을 낙타의 비유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가 되기입니다. 자유를 쟁취하여 나를 지배하려는 자에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는 의무에 맞서 나는 무엇하기를 원한다. 는 정신을 가집니다. 사자는 정신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 되기입니다. 사자 위에 어린아이가 있다니 의외지요. 아이들이 놀 때 새로 규칙도 만들고 뭐든 금세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놀이하는 마음은 창조적입니다.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계를 긍정하고 순진무구하게 놀고 즐기는 존재 방식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니체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이런저런 세상의 의무를 힘겹게 짊어지고 가는 낙타인가요? 새로운 시작과 창조를 즐기는 어린아이인가요? 니체는 우리에게 인생을 놀이하는 아이의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하면 지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저는 니체의 도전 정신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은 모두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울 때는 새로운 생각에 도전한다 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즐거워진답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